중세 유럽에서 가장 많은 왕관을 쓴 인물, 세계사에서 조상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속자, 폰테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황제 자리가 약간은 계륵 같았어요. 내가 하기는 귀찮고 부담스럽고 또 남주기에는 아까운 30년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독일 통일 전쟁 등등. 이거 그냥 유럽 역사 전부 아니에요? 거의 뭐 유럽의 포레스트 검프 수준이에요. 유럽사 공부할 때, 유럽사 관련된 책을 읽을 때 가문, 집안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합스부르크 가문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다스리거나 영향을 끼쳤던 영토, 나라가 엄청 넓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성기 시절의 영토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 있죠. 보헤미아, 체코입니다. 그리고 독일도 영향을 끼쳤고, 네덜란드, 벨기에 있고요. 이탈리아 있습니다. 스페인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포르투갈도 한때 동군연합으로 묶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메리카 식민지도 합스부르크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멕시코부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고 포르투갈도 있으니까는 브라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월드컵 16강 대진표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문화권을 제외하고, 그리고 러시아나 폴란드 같은 북유럽 문화권을 제외하고 나면은 유럽이랑 아메리카 국가 대부분이 합스부르크 가문 영지였습니다. 그리고요,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사에 등장하는 게 한 1200년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유럽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없어지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1918년쯤이거든요. 그러면 600년 이상 꾸준하게 유럽 역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만 보면은 유럽의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주 다 나옵니다. 거의 유럽의 포레스트 검프 수준이에요. 그리고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광대한 영토를 얻는 게 정복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혼인과 상속으로 얻습니다. 유럽 중세, 근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혼인과 상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근세 유럽의 어떤 그 사회, 문화를 이해할 때 이 합스부르크의 역사가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무슨 이해한다 어쩐다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아까 그 합스부르크 가문 역사를 짧게 보면 600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길게 보면은 1000년 정도 됩니다. 중간에 가문이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나라의 역사, 그 이상의 스케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틀을 잡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연도 있죠? 1274년, 1452년, 1558년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 시기에 그랬구나. 한 15세기 중반부터 한 16세기 중반까지가 전성기였구나.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합스부르크 가문을 이해하는 데는 4개의 장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1274년에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가 결혼한 김에 유럽 정복이라고 쓰여있는 사실상 이 가문의 전성기, 100년 정도를 하나의 장면으로. 사실상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대중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가문이 쪼개질 때 이 스페인계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가 오스트리아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여기는 한 150년 정도 만에 끝나고요. 여기는 가도 1918년까지 갑니다. 좀 다르긴 한데 요렇게 4개의 구다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 가문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 10세기, 11세기부터 어떤 시족격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성을 짓고, 그리고 이름, 합스부르크라는 성씨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통 유럽의 가문이 요 10세기, 11세기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유럽의 가문들처럼 합스부르크 가문은 10세기, 11세기쯤 등장했구나. 시조가 라드보트라느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이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알아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1274년 합스부르크 가문이 처음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의 수장격으로 올라서는 데가 그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누구다? 루돌프 1세다. 이 루돌프 1세가 오스트리아를 자신의 영주로 만든다. 요런 이야기들 첫 번째 구다리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구달이 사실상 유럽을 정복하겠다라고 했던 요 시기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전성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결국에는 어떤 혼인 설계, 프리드리히 3세와 막시밀리안 1세라는 이런 군주들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이랑 어떤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어떻게 영토를 상속하는지, 혼인 설계와 상속,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요. 그 다음에는 신대륙 발견과 대항해 시대, 이 내용과 합스부르크 가문이 또 연결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거, 이런 거 다 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은요, 유럽 중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뭡니까?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때 신교와 구교가 엄청 갈등을 해요. 근데 합스부르크 가문은 대표적인 가톨릭이 신실한 가문이거든요. 카를 5세라는 대군주가 이 종교개혁을, 그리고 그 이후에 가문들의 수장들, 군주들이 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요 정도가 이제 두 번째 구다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요 1558년 즈음에요, 분가가 돼요. 분가. 디바이디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페인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유럽에서 가장 근친혼이 심했던 게 이 스페인계 합스부르크예요. 그러니까 근친혼 얘기 나올 거고. 그리고 근친혼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유전병 얘기가 나오겠죠. 합스부르크 턱, 주걱 턱. 그래서 제가 스페인 얘기할 때는 요런 이야기들 나올 거다. 그래서 어떻게 씨 없는 수박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망했는지, 그리고 망하면 이 가문의 왕위 계승을 어떻게 할지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1700년 이후에 벌어지겠죠. 실제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분가가 될 때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페인계의 약간 동생뻘 느낌이에요. 여기가 본가고 여기가 약간 반계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오래 가죠.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이때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1740년쯤 일어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이후에 유럽의 전통적인 동맹 구조, 외교 구조가 있어요. 그게 깨져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외교혁명 또는 동맹의 역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어디 가서 야 이거 정말 외교혁명이다 라고 하면 또 아는 척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룰 거고,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지막 불꽃인 마리아 테레지아 얘기도 잠깐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스부르크 가문이 역사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 진짜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7년 전쟁, 전 세계에서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전쟁, 빈 체제, 그리고 그 이후에 1848년에 일어났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세계대전, 월드워까지. 이거 그냥 유럽 역사 전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랑 관련이 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럽 역사의 포레스트 검프 이야기입니다. 합스부르크의 고향은 스위스입니다. 약간 일외죠. 가문의 시조,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은요, 10세기에 군트람이라는 인물이라고도 하고요, 11세기에 라데보트가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북부죠. 아르가우 지방에서 굉장히 작은 성을 쌓고 스스로 백작을 칭합니다. 이때 쌓은 성의 이름이 합스부르크 성이에요. 중세 독일어는 이제 하비츠부르크인데 이게 매의 성이라는 뜻이래요. 성을 쌓는데 매가 앉아서 매의 성이 됐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11세기 말에 그렇게 가문의 성씨를 성 이름인 합스부르크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스부르크라는 작은 성에서 시작한 가문은요,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가문이 되죠. 신성 로마 제국, 그냥 독일 지역의 그냥 제후국 공동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엔 스위스 지방도요, 신성 로마 제국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12세기에 합스부르크 가문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호헨슈타우펜 가문의 줄을 섭니다. 그런데 13세기 후반에 황제 자리가 20년 동안 갑자기 비어요. 그때 변방의 가문인 합스부르크가 권력의 빈틈을 이용해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신성 로마 제국은요, 제후국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군주,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그냥 유력한 제후들, 영주, 귀족들이 황제를 그 중에서 선출하는 전통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선제후 제도라고 해요. 선거군주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제 자리가 약간은 선제후들한테는 계륵 같았어요. 내가 하기는 귀찮고 부담스럽고 또 남주기에는 아까운 그런 계륵. 그런데 요때 합스부르크의 수장인 루돌프 1세가 전임 황제의 대자, 갓선, 종교적인 아들이기도 했거든요. 아니 뭐 명분도 있겠다. 선제후들이 이 루돌프 1세를 바지사장으로 앉힙니다. 누구 죽인 아까운데 적당히 애매한 애 딱 앉혀놓는 거죠. 그렇게 1273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의 후계자인 로마인의 왕으로 선출이 됩니다. 물론 루돌프 1세가요 줄만 잘 서고 운만 좋았던 건 아닙니다. 나름 정치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딸 4명을 선제후들, 그러니까 유력한 귀족들한테 전부 다 시집을 보내면서 그들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루돌프 1세가 줄만 잘 서고 운만 잘하고 정치질만 잘한 게 아닙니다. 전쟁도 잘합니다. 자기 정적이랑 싸워서요 오스트리아를 먹습니다. 이때부터 합스부르크 가문 하면 이 오스트리아 가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때부터 굳어지게 되는 거죠. 루돌프 1세가 죽고 한 100년 정도는 뭐 형제끼리, 삼촌이랑 조카끼리, 사촌들끼리 영지 다툼하고요. 다른 제후들도 견제를 해서 가문이 이때 좀 헤매요. 성장통을 이때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프리드리히 3세가 1452년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사실은요 프리드리히 3세는 아들인 막시밀리안 1세보다는 별로 안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소개를 해드리냐, 이 프리드리히 3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스트리아가 세상을 통치한다. 자신이 상속받은 영지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은 야망만큼은 엄청난 남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야망의 큰 그림을 아들 장가 보내는 걸로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 다 뭐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옛날 이야기 한다는 듯이 혼테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 가계도에서 어느 라인만 보시면 되냐면요, 이 막시밀리안 1세라고 써있죠. 요 막시밀리안 1세,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필립 더 부르고뉴, 그리고 이렇게 결혼해서 누가 나오느냐, 카를 5세. 요 라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굳이 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페르디난드 1세.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우선은 막시밀리안 1세의 아빠가 누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드리히 3세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가요 아들 막시밀리안 1세를 부르고뉴의 공장녀의 상속녀, 아들이 없어. 그래서 딸이 부르고뉴 지방을 상속받아야 돼. 이렇게 결혼시킵니다. 부르고뉴가 어디냐? 잘 모르시면 그냥 네덜란드, 벨기에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그쪽. 15세기에도 유럽 경제의 중심지가 이 부르고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캐시카우를 먹은 거예요. 막시밀리안이 결혼하게 된 과정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래요 프랑스 국왕이 자기 아들을 이 마리 드 부르고뉴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프랑스랑 이 부르고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 상속녀의 아빠 있죠? 이 아빠 자체가 부르고뉴 공작이 프랑스랑 싸우다 죽거든요. 그래서 딸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막시밀리안한테 도와달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막시밀리안이 그 편지를 보고 오스트리아에서 벨기에 쪽까지 단숨에 진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동화 라푼젤의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었는데 열심히 지켜야죠. 그래서 막시밀리안 1세가요 부르고뉴의 상속권을 지키려고 전쟁도 엄청 많이 해요. 막시밀리안은 자기 아들이랑요 딸을요 스페인 왕가랑 전부 다 결혼을 시켜서 겹사도를 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필리프 1세랑 스페인 공주인 후아나, 그리고요 딸이 또 여기 있죠. 요 마르가레테랑 스페인 왕자인 후안, 요렇게 겹사도를 맺어요. 그런데 스페인 왕자 후안이요 일찍 죽어요. 대가 끊기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요 딸한테도 영지, 귀족 자귀, 왕위를 세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스페인 땅은 누구한테 가나요? 막시밀리안 1세의 손자, 그리고 펠리페 1세의 아들한테 가겠죠. 왜? 엄마 영지를 상속받았죠. 그게 누구냐? 펠리페 1세의 큰 아들인 카를 5세가 외갓집에 스페인까지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카를 5세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엄청나요. 외할아버지, 이게 페르난도 2세라고 부르거든요. 이 외할아버지가 아라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라곤이 이 당시에는요, 스페인 동부, 이탈리아 남부, 그리고 거기다가 시칠리아, 사르데냐 섬, 여기다 밀라노 갖고 있고요. 그리고요, 외할머니는 누구냐? 여기 있는 가톨릭 여왕 이사벨. 이사벨은 카스티아의 여왕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지원해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게 한 인물이 이 이사벨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전부 먹고 아메리카 대륙 먹고 이렇게 물려준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카를 5세 기준에서 봤을 때 할아버지가 오스트리아 갖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네덜란드랑 벨기에 가지고 있어요. 엄마 라인 따라서 외할아버지는 스페인 일부랑 이탈리아, 시칠리아, 남이탈리아랑 밀라노 쪽 가지고 있죠. 외할머니는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를 5세를요, 중세 유럽에서 가장 많은 왕관을 쓴 인물, 세계사에서 조상덕을 가장 많이 받은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카를 5세가요. 이사벨 드 포르투갈 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여기 포르투갈도 가문의 대가 끊겨요. 그래서 카를 5세의 아들 있죠. 펠리페 2세 때 포르투갈 왕이, 포르투갈이 또 뭘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랑 마카오 같은 식민지 엄청 많잖아요. 거기까지도 또 얻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카를 5세의 동생이요, 페르디난드 1세라고 해서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하냐면요, 보헤미아의 안나랑, 그러니까 체코 쪽이랑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헝가리, 크로아티아 개공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헝가리에도 대가 또 끊겨요. 그래서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도 싹 다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상속으로 이렇게 합스부르크 제국을 만들게 된 거죠. 오죽하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하게 두어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빛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라온다라는 말이 있죠. 명과 암은 항상 존재한다. 영토가 넓으면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합스부르크 영지 사이에요, 프랑스가 있어요. 그래서 합스부르크 가문이라 이 당시 프랑스의 왕가였던 부르봉 왕가가 거의 철천지 원수지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리고요, 동쪽에는 누가 있죠? 오스만 제국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 말 있죠? 적의 적은 친구다 라는 말처럼 오죽하면은 프랑스랑 오스만 제국이랑 동맹을 맺어요. 왜? 그냥 합스부르크를 샌드위치처럼 그냥 공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상속자였던 카를 5세 혼자 관리를 못해요. 아들 펠리페 2세한테는요, 스페인이랑 아메리카 부르고뉴 지방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동생인 페르디난드 1세한테는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 그리고 중동부 유럽, 오스트리아라든지 헝가리, 보헤미아, 체코, 독일 지역 등등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이 스페인계랑 오스트리아계로 분가가 됩니다. 그렇게 스페인으로 간 합스부르크 가문을요, 스페인 압스부르크 가문,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페인 압스부르크 왕조에는요, 큰 미션이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거대한 영토, 영지를 지키는 게였고요. 두 번째는요, 종교 문제였습니다. 종교 분쟁을, 구교와 신교의 갈등, 유럽 각지에서 개신교 세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 그런데 합스부르크 가문은 기본적으로요, 가톨릭 가문이에요. 특히나요, 스페인은요, 700년 동안 이슬람과 싸우면서 가톨릭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스페인 압스부르크의 종교 정책은 당연히 엄격하고 굉장히 탄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스페인 압스부르크 가문의 영지 중에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개신교가 강한 이 네덜란드 지방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조금만 힘들면은 네덜란드한테 세금 내라 그러고요, 개신교가 조금만 커지면은 종교적으로 엄청 억압하고, 네덜란드는 이 본국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랑 계속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최후의 종교 전쟁이라고 불리는 30년 전쟁 끝에 이 네덜란드는요, 스페인에게 독립을 하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인 압스부르크의 종교적이고 외교적인 엄격함, 완고함 때문에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는 근친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물론 오스트리아계 합스부르크도요, 다른 유럽 가문들도 근친혼 은근히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반대도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조금씩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긴 하는데, 당시 근친혼의 끝판왕, 그냥 근친혼 하면 어디였느냐? 스페인 합스부르크.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아라곤이나 카스티아 같이, 그러니까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 있는 왕국들이 생각보다 좀 일찍 통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귀촌 상혼이라 그러는데 자기 급에 맞는 결혼 생각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는 종교 맞는 귀족 상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나마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은 거기에 이웃을 찾기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스페인 쪽은요, 결혼 상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요, 스페인은요, 기본적으로 딸도 영지, 토지, 자귀, 왕위를 상속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딸이랑 외손자로 상속되면은 그 가문이 아닌 거잖아요. 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웬만하면은 가문 사람이랑 결혼시켜야, 근친혼을 시키면은 가문의 영지를 충분히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불리는 주걱턱 유전병이 이 스페인계 압스부르크 쪽에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먼 조상인 루돌프 1세, 그리고 아까 막 결혼을 엄청나게 설계했던 막시밀리안 1세 때부터 주걱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세계사 최고위의 상속자라고 불리는 카를 5세 같은 경우도요, 합스부르크 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입을 제대로 다물지 못해서 막 벌레가 입으로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계 분가에서는요, 근친혼을 너무 하니까, 이거 보세요. 사촌이랑 결혼하고, 삼촌이랑 조카랑 결혼하고, 여기는 육촌 정도랑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열성 유정인자가 더 강하게 발현되는 거죠. 그런 근친혼의 결정체가 카를로스 2세입니다. 보시죠. 위로 5대 6대에 걸쳐서 전부 다 근친혼이 계속됩니다. 계속 근친혼이 겹치고 유전병이 겹치면서 몸이 너무 허약해서 6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하고요. 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입을 제대로 다물 수가 없어서 침을 흘리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혀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대화도 제대로 못해도, 가장 충격적인 거는 35살에 탈모가 와서 대머리가 됐고요. 상체가 너무 큰데 하체가 너무 가늘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발작 증세,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카를로스 2세는요, 별명도 바보왕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불임이에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시 없는 수박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이 귀해지고 근친혼을 계속하니까 1700년에 그냥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카를로스 2세가 죽어버리니까. 카를 5세가 스페인 왕위를 받은 게 1516년. 그로부터 200년 후인 1700년에 카를로스 2세가 죽으면서요, 스페인계 합스부르크 왕조는 자손이 없어서 그냥 막을 내려버려요. 그래도 누군가는 스페인 왕위를 받아야 하잖아요. 카를로스 2세한테 누나가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 있는 외삼촌 레오폴트 1세랑 결혼하고요. 다른 한 명은 프랑스의 국왕인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그 루이 14세랑 결혼을 합니다. 원래 그 프랑스 루이 14세한테 시집간 누나는요, 친정에서 지참금 받으면서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 스페인도 재정 관리가 여기저기 지키고 그러느라 전쟁도 많이 하고 재정 파탄 상태라서 프랑스에 시집간 딸한테, 그 프랑스한테 지참금을 다 못 준 거예요. 이걸 빌미로 프랑스의 태양왕, 그 당시 아주 프랑스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루이 14세가 자기 손자인 앙주 공작 필리프가 왕위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또 다른 누나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레오폴트 1세한테 시집을 갔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눈 뜨고 스페인 뺏기는 꼴이 되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그렇게 시작된 게 1701년부터 1714년까지 벌어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입니다. 프랑스의 손자가 스페인 왕위를 계승은 하지만 스페인이 갖고 있던 땅을 여기저기 그냥 나눠주는 걸로 결론이 맺죠. 제가 이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는데, 유럽 지각 변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의 패권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프랑스 경제가 이때 막 휘청이고요. 그렇게 이제 수많은 곳에서 왕위 계승 전쟁, 국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사의 메인에서 은퇴하게 된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그런데 스페인계는 1700년에 대가 끊겨버리죠. 그럼 오스트리아계가 200년을 좀 더 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스트리아 분가가 좀 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유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한테는요, 개신교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만 제국. 민족도 튀르크계나 다르고
종교도 이슬람이랑 다르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상 15세기부터는요, 발칸반도의 주인이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근데 발칸반도 바로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나 민족, 뭐 헝가리나 체코 등등을 어쩔 수 없이 유연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큰 적이 눈앞에 있으니까. 물론 이게 항상 그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후의 종교전쟁이라고 불리는 30년 전쟁에서요, 많은 사람들은 네덜란드랑 스페인이 싸워서 벌어졌다고 생각하겠지만 30년 전쟁이 터진 게요,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페르디난트 2세가요 팔찌 선제후 독일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영주 영토를 공격하면서, 이게 개신교였거든요. 공격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바사라 그러죠. 사람마다, 군주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군주냐에 따라서 정책이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견함이 딸의 왕위 계승에도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오스트리아 계건, 스페인 계건 솔직히 유럽에서 아들 대가 끊기는 게 굉장히 흔했어요. 그거는 제가 예전 영상 있으면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분가에서도요, 18세기 초에 남자 후계자가 끊깁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들이 2명 나옵니다. 요제프 1세, 까를 6세. 요제프 1세도 딸만 둘 낳고요. 까를 6세도 딸만 둘 낳아요. 그런데 1700년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봤잖아요. 까를 6세 같은 경우는요, 딸인 마리아 테레지아를 후계자로 정합니다. 오스트리아 여행 가면 자주 보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오스트리아 갔다가 그런 마그넷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오스트리아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성,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불꽃 마리아 테레지아. 로렌의 공작인 프란츠 1세랑 결혼을 하고요. 오스트리아 자기는 아내 마리아 테레지아가 갖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자리는 그나마 그래도 그건 남자가 이어받아야 돼서 남편인 프란츠 1세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게 되면서 합스부르크 로타링겐 가문, 합스부르크 로타링겐 왕조라고 불리게 되죠. 이렇게 순조롭게 상속이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당시 이웃 국가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반발이라기보다는 반발인 척하는 야욕이었죠. 스페인에서 카를로스 2세가 죽고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듯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빠 까를 6세가 죽고 바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1740년부터 벌어지죠. 근데 요 전쟁도 엄청 중요해요.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유럽의 외교 구도가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죠. 동맹의 역전이다, 외교 혁명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1700년대 유럽 지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요, 이 독일 북부에 있는 그 프로이센 있죠. 요 프로이센이랑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랑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센이 왕위 계승 전쟁 때 뒤통수를 치고요, 오스트리아의 나름 꿀땅이었던 슐레지엔 땅을 그냥 꿀떡 먹어버려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북부에 있는 프로이센이랑 남쪽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합스부르크랑 이렇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이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확실한 동맹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랑 싸웠던 프랑스의 부르봉 가문이랑 손을 잡습니다. 1700년대 중반에 일어났던 7년 전쟁의 동맹 구도입니다. 스페인, 프랑스의 부르봉 가문이랑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동맹을 맺고, 여기 있던 프로이센이랑 하노버랑 영국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요. 그렇게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으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막내딸을 프랑스 왕가의 후계자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 그 유명한 부르봉 프랑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루이 16세랑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 말씀드렸죠? 합스부르크 역사 파면은 유명한 거 다 나온다고. 마리 앙뚜아네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뭐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런 밈도 다 갖고 있는데,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악녀가 아니라요, 프랑스의 오랜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온 왕비였기 때문에 당시 민중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하필 또 루이 16세랑 마리 앙뚜아네트가 언제예요?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 왕이랑 왕비잖아요. 결국에는 단두대에서 처형까지 당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더 안 좋은 거죠. 이게 참 마리아 테레지아 입장에서 정말 인생이 기구한 게, 동맹 때문에 자기 막내딸을 프랑스로 보냈는데 처형까지 당하니까 정말 엄마 마음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프랑스 혁명기 다음에 들어선 게 어딘가요? 나폴레옹 시대잖아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러 갈 때 신성 로마 제국을 그냥 해체시켜버려요. 그나마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지방을, 게르만계를 묶어주던 신성 로마 제국, 물론 껍질뿐이었지만 이걸 해체되니까요, 황제 가문이었던 합스부르크의 영향력이 이 중부 유럽에서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랑 나폴레옹 전쟁 때문에
1800년대 전반기, 그러니까 1800년부터 1848년까지는요, 정말 자유주의, 민족주의의 광풍이 불었어요. 한쪽에서는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계속 끌고 나가려고 하고요. 한쪽에서는 보수주의, 옛날대로 원래 근세 느낌으로 그냥 가자가 계속 갈등했던 게 1800년대 전반기였거든요. 그런데 다민족 국가인 이 오스트리아는 헝가리, 체코 다 갖고 있잖아요. 혼돈의 카오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더니 북쪽에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한다고 난리 브루스가 일어납니다. 오스트리아만 빼고 여기서 보실 건 이 파란 선이에요. 파란 선. 1871년에 독일이 통일될 때는 이 오스트리아만 쏙 빠지고 요런 지도로 독일이 통일이 되는 거죠. 소제목에서 보셨죠? 유럽의 근대가 진행되면 될수록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계속 가라앉습니다. 물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계속 망할 짓을 하고 삽질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름 피지배 민족들이 헝가리, 여기는 헝가리 자치권도 늘려주고요. 나중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체제가 아예 바뀌어요. 요게 이제 1871년부터 1914년까지 이제 벨 에포크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의 지도거든요. 요때 나름 노력을 열심히 하더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 한참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발칸반도 쪽으로 나름 뭔가 세력 확장도 시도를 해요. 나름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가 뭐라고요? 민족주의 광풍이 일던 때입니다. 나름 대오스트리아 합중국을 꿈꾸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요. 1914년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자의 총에 암살을 당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패배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붕괴가 되고 합스부르크 황가는 오스트리아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립니다. 중세 유럽은 종교의 시대, 가문의 시대였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아주 잘 캐치해서 결혼, 상속으로 중세 근세 최강의 가문이 돼서 프랑스와 함께 근세 유럽 문화의 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시대의 패러다임도 바뀌죠. 종교개혁과 신교와 구교의 갈등, 수많은 전쟁으로 생겨난 민족주의, 그리고 프랑스 혁명과 자유주의,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등 이런 굵직한 근대, 모던의 미션들이 합스부르크 가문에게는 조금 버거웠나 봅니다. 워낙 많은 영토를 갖고 있어서 주변국들의 견제도 심했고요. 전쟁 통해 수많은 영지를 독립시키거나 빼앗기기도 했죠. 그리고 이후에는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독일 같은 자체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유럽을 주도하면서 유럽 안에서 주도권을 잃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국은 해체가 되고 합스부르크 황가는 한동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럽사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인 합스부르크 아는 척하기. 두 번째, 그 합스부르크 가문을 통해서 나름 유럽사의 뭔가 구슬을 꿰는 아는 척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합스부르크 역사 600년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역사의 절대적인 강자는 없다. 어떤 나라건 어떤 민족이건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정도의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전달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른 정말 엄청난 가문의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깊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쉽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역의 역사, 또 다른 의미의 교훈, 또 다른 아는 척하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지도로 역사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